예, 잘 들리시죠?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릴지 모르는데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북대학교의 융합기술경영학과의 1기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으로 등록하신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대략 얼굴 보니까 몇 분들은 알고 그러겠는데 아마 앉아서 교육받는 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 앉아서 수업 들으시느라고 앞으로 수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교수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권대규 단장님이나 엄영준 교수님, 배준수 교수님, 박연수 교수님 모두 다 경력이 많으시고 그래서 아마 수업을 재밌게 진행하실 거고 그래서 수업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장소도 여기서 오늘 하는데 화면이 좀 밝지 않아서 저는 여기 잘 안 쓰는데 요즘. 그래서 제가 이 화면도 LED로 좀 바꾸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화면보다도 뒤에 있는 시설 공사를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올해 시설을 해놓으려고 그러는데요. 좋은 장소에서 좀 여러분들을 모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강을 저보다 해라 해서 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이 MOT 과정 만들 때 교수님들이 많이 부탁해 놓고 본인은 뒤로 빠지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엄영준 교수님이 초청할 때 그냥 일단 예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기 초라 그런지 굉장히 일들이 많네요. 저 사실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오늘 특강 내용이 거점 공립대학의 피보팅 전략. 이제 피보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적합할 것이냐, 이제 이 중심 축을 바꾼다는 건데 사실 좀 적합하지 않은 면이 일견 있죠. 교육과 연구 또 지역사회 봉사 이런 대학의 기본적인 틀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학은 끊임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 속에서 진화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진화할 겁니다. 그러면서 교육과 연구, 지역사회 봉사를 바라보는 기존의 틀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고 앞으로도 바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보는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쓰는 것이 지역 거점 대학 혹은 최근엔 저희가 작년 10월부터는 국가 거점 대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국가 거점 대학으로서 위치를 차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감히 잡아봤고요. 여러분들과 공감이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큰 기쁨이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이제 시대의 변화를 좀 이야기하고 왜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피보팅 전략이 필요한가, 그리고 대학에서는 어떤 피보팅 전략들을 지금 쓰고 있는가 소개하면서 하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있는데 그 정도 쓰면 됩니까? 예. 제가 말이 주절주절 많아가지고 넘어갈 시간이 많이 되면 미리 좀 힌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배경이 누구든지 4차 산업혁명 이야기 하죠. 4차 산업혁명,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막대합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군사혁명처럼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수반되면 금방 눈에 띄는데 이 산업혁명은 온지 안 온지 모르게 왔다 가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은 언제 혁명이 왔다 갔는지를 쪽집게처럼 찝어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1, 2, 3차 혁명이고요. 4차 산업혁명은 일부 학자들은 왔다고 하고 일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학자들은 그게 언제 왔냐고 지금도 합니다. 그 정도로 논란에 있는 주제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대부분 다 이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있다 봅시다. 첫 번째 산업혁명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습니까? 예? 저기 써 있나요? 첫 번째 산업혁명은 저기 증기기관을 만든 나라에서 일어났겠죠. 증기기관 만든 나라가 어디니까요? 여러분이 와트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와트, 모독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영국의 그 중심지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버밍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 면방직 공업이 선행인데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할 때는 얼마 못하지만 기계로 할 때는 엄청난 생산량을 보이죠. 거기에 증기기관을 발명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벌겠습니까? 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국이 떼돈을 벌었다고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 떼돈을 벌어가지고 영국이 어디를 샀습니까? 우리 오 교수님은 아시죠? 제가 한번 이야기해서. 떼돈을 벌어서 영국이 산 나라가 어디예요? 저기 답을 하시면 저기 선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 저 수행팀장님 좀 선물 좀 갖다 주세요. 어디 계세요? 네. 떼돈을 벌어가지고 산 나라가 대영 제국입니다. 영국을 다 사버렸어요. 돈이 있으니까 선단을 이끌 수 있었고 그 선단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장했죠. 그래서 각국의 식민지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영국이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전기기관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이것보다 더 혁명적인 것은 인류학자들을 유발 하라리랄지 제러드 다이먼드는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 무슨 혁명이 있었습니까? 우리 저 오 교수님은 너무 잘하셔가지고 앞에서 답을 하셨는데 농업혁명이죠. 이 사람들이 인류사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농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혁명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경쟁의 사회로 몰려들었고 지금과 같은 끔찍한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환경 위기들을 가져와서 정말 어떻게 이 속도를 줄일 것이냐는 것이 지금 지구상의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화두가 되어 있죠. 농업혁명, 제가 그 이야기 할 것은 아닌데 하여간 그런 농업을 한 것도 획기적이었는데 이 전기기관을 만든 것은 그 시대는 그야말로 엄청난 혁명이었죠. 그러다 만든 두 번째 산업혁명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습니까? 미국. 우리 김경학 교수님 답하세요. 미국에서 누가 했어요? 누가 저기 뭘 만들었습니까? 그래, 전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전기 발명은 아니지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죠. 전구를. 에디슨이 전구는 아주 전구를 해서 만든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에디슨 회사가 우리가 아는 GE예요. 제네럴 일렉트릭. 그래서 GE를 통해서 미국도 또 떼돈을 벌었죠. 떼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호령하잖아요. 그 돈으로.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전자라고 써 있는데 뭔가요?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 뭐 일부 맞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저걸 통칭해서 그냥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해서 속도를 빠른 것도 있지만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통신이잖아요. 통신을 굉장히 빠르게 했어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외국에 교환 교수, 개공 교수 가는데 우리 학생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 학생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미국 교수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메일이 막 도입될 때예요.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바로 며칠 안 돼서 데리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저하고 같이 제2원 프로세스, 비자 프로세스 같이 해서 제가 동반해서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본인만 가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주변에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그만큼 컴퓨터가 온 것은 우리 통신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에 다 이 통신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지금 그 셀폰이 많이 보급됩니다. 이 통신의 영향으로. 아프리카에 이 휴대폰이 많이 보급되는 이유는 뭔가요?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거리가 머니까요. 그러죠. 근데 그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휴대폰을 사요? 우리는 지금 월급을 받고 사는데 미국 가면 시급 주급받는 사람들이 많죠. 아프리카도 시급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 1급 시급을 안 받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1급 시급을 받으려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가서 갔다 오려면 1달러, 2달러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휴대폰으로 전자화폐를 받으면 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그냥 1시간 일하면 발에 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휴대폰부터 빚을 내서라도 장만하는 거죠. 전 세계가 그래서 이 통신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미국이 이 혁명을 주도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때 떼돈을 번 미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저기 또 써놨죠. 써놨어요. CPS, AI, IoT 이렇게 써놨는데 무엇의 혁명인가요?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의 혁명. 또 통신, 데이터 혁명이죠. 어느 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돈을 벌고 있을까요? 네, 독일이 왜 벌어요? 독일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왜 봅니까? 신문에 자주 나오죠. 독일의 4차 산업혁명 변화구로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독일의 소식을 자주 해요. 독일 총리가 처음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을 언급했기 때문에 독일이 많이 언급돼요. 근데 왜 독일이에요? CPS, AI, IoT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뭐가 가까워졌습니까? 네. 저쪽 서 있잖아요. 인터넷 오브 맨이 아니라 인터넷 오브 띵스예요. 사물을 연결했단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3차가 기존에 사람과 사람을 통신으로 연결했으면 4차 산업혁명은 사물과 사물을 통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람,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 버리니까 전 지구적인 것이 연결이 다 가능한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제일 먼저 사물에서 정보를 읽어드려야죠. 사물에서 정보를 읽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사물의 정보를 읽어드려서 그걸 변환을 시켜서 다른 데 전달해야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필연적으로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정보를 읽어드리는 거. 뭐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센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1조 개 이상의 센서가 퍼져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 그래서 센서를 잘 만나가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아날로그 센서는 말 그대로 오류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만들고 다 만들지만 그렇지만 독일치가 가장 정도가 높다 이거죠. 그래서 센서를 독일에서, 일본에서, 여러분 잘 아는 지멘스랄지 일본의 무라타랄지 이런 세계적인 회사들에서 만들어낸 센서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 왜 묻어가냐? 한국은 왜 묻어가요? 아니 그 독일에 돈 버는데 왜 한국이 묻어갑니까? 왜 묻어가요? 센서의 정보를 읽어드렸는데 센서는 정보를 어떻게 읽어드립니까? 어떤 것은 굉장히 뭐 시간당 오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센서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정보를 읽어드립니다. 그러죠?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들어올 때는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걸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큰 말로. 그것이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도 있겠지만 물론 디지털 데이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센서들에 들어오는 것은 빅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필터링을 해야죠. 그죠? 필터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끄집어내야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추론 기능을 가진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센서는 못 만들지만 이 추론은 잘해서 이 사람들의 머리로 추론은 잘해서 어떤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다고 한국은 판단한 거죠. 그죠? 그 빅데이터, 그래서 센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거는 다 하나의 패키지로 가는 4차 산업혁명의 단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센서는 독일이 잘 맞지만 우리는 빅데이터 처리나 인공지능을 잘해서 돈을 벌겠다고 정부가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요소 분야에 있는 기계나 자동차나 풍력이나 이런 분야와 융합시켜서
우리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융합기술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비전이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고, 우리 대학도 그걸 통해서 변화하라는 것이 정부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우리 대학의 교과과정을, 교양과정의 교과과정을 바꿔서 코딩에 관련된 과목을 넣었었고, 전공교육과정을 바꿔서 융합을 실시하려고 학교 교과과정들을 풀으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과에서만 듣지 말고 타 과에서 과목을 들어도 전공 선택이 될 수 있게 바꾸자 이거죠. 그래도 안 바꿔서 본부에다 IAB 융합 교과목을 개설해 놓고 모든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 전공 선택으로 인정하게끔 바꿨습니다. 학과에서 반대를 하든 찬성에 상관없이 그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모두 다 전공 선택으로 인정을 받아요. 융합하기 위해서. 어쨌든 제가 좀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다 흐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뭘 바꿔나가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뭐 많죠. 경제의 양을 바꿔나가죠. 통계들을 바꿔나가죠. 근데 가장 크게 뭘 바꿔나갑니까? 예?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바꿔나가는 것들이. 얼른 보니까 이 사람 나온 거 보여요? 제레미 러프컨 나온 거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노동의 종말 시대, 4차 산업시대 노동의 종말의 시대로 간다면. 근데 과연 노동의 종말인가? 항상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혁명을 수반한 관련 기술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직업이 또 늘어났어요. 그게 시차를 두고 나타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빅데이터 인력들을 길러내고 있는 거죠. 컴퓨터 잘 못 썼지만 컴퓨터 관련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제가 대학 갈 때 대학 2학년 때 컴퓨터 관련된 학과가 처음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그쪽 갔으면 저도 그 전공을 했을 건데, 이 전공이 저기 뭐 더 장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리 왔었어요, 저는. 근데 컴퓨터공학과 갔던 친구들도 똑같이 좋은 과를 선택을 해서 졸업을 한 뒤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정말 팔려갔습니다. 좋은 가격에. 수요가 그만큼 많은 거죠. 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장 큰, 달리 말하면 가격 혁명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 엄청나게 싼 방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여놨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 그렇지 않은가? 통신하는 방법을 장거리 전화할 때, 우리 예전에 30년 전에 장거리 전화하면 얼마나 많이 돈이 필요했어요. 아까워서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통화를 못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든가 그랬어요. 명절에 한 번 하고. 지금은요, 휴대폰에 화상 보고 바로 오잖아요. 저도 우리 애가 교환학생 미국 갔었는데 돈 한 원, 1원도 안 들이고 도착해서부터 날마다 애 엄마는 통화하고, 얘하고 통화하면서 무료로 다 했어요. 어떻게 그걸 올 거라고 20, 30년 전에 생각을 했겠어요. 엄청난 가격 혁명이죠. 이 생명의 중심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래서 고민이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경영 일선에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제가 특강 때 자주 이야기했지만, 이재용 회장의 가장 큰 고민은 할아버지가 창업한 회사 내가 문을 닫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격 혁명을 해야지 먹고 사는데 삼성은 제일 비싼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제일 싼 걸 만들어 먹고 사는데 제일 비싼 걸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이 경제 질서에 역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밀레니엄이라고 2000년도에 굉장히 떠들었을 때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텐슨 교수가 가지고 삼성전자 망한다고 갔습니다. 왜냐?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거 팔아먹고 있지 않냐 이거죠. 그거 얼마나 가겠냐 이거죠. 그게 고민이 있습니다. 삼성이. 우리는 그 삼성은 얼리버드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기술에 굉장히 앞장선 일부 계층만 먹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거를 깨트리는 혁명이 곧 옵니다. 휴대폰 80만 원, 100만 원짜리 휴대폰이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거나 5만 원 이하로 떨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 고민이 삼성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게 또 하나의 큰 지구를 전체를 흔들 만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원칩 형태로 사람한테 심는다 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삼성도 거기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물론 하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 더 많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는 AI, 빅데이터, IoT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시대다는 거죠. 제가 첫 장을 이렇게 너드루하게 많이 했네요. 요거 무슨 동사인가요? 영국 버밍엄에 있는 뒤쪽이 저 노란 건물이 버밍엄 라이브러리입니다. 시에서 만든 굉장히 좋은 도서관이 한번 영국 버밍엄 가시면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저렇게 금으로 된 동상을 3개 세워놨습니다. 금으로 된 동상을 3개 세우는 이유는 영국이 이제 이선희의 옛날이여 이거 부르는 거죠. 옛날이 좋았다는 거죠. 대부분 다 왕이나 장군들의 동상은 청동으로 만드는데 금을 입혀놨어요. 한국도 그래야 하잖아요, 빨리. 산업자원부에서 5차 산업혁명을 이끌 만한 핵심 기술을 개발한 인재들한테는 금으로 된 동상을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다 세워주겠다 해야죠.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우리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기술을 개발한 인재들한테는 객사 앞에 저 동상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장거리 전화 이야기 했었고요. 이재용 회장 이야기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재용 회장 고민 같이 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이런 가격혁명을 일으킬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한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통칭해서 혁명가라 그래요? 그건 이제 혁명가라 그러면 체게바라,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혁명가라고 사람들이고요. 실제 산업혁명을 하는 사람 혁명가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예? 그러죠. 성 교수님 잘 아는 기업가라고 합니다. 앙터프리너라고 그럽니다. 기존의 방식이나 기존의 기술들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든가 방법을 새로 고안해서 이 사회에 이러한 가격혁명을 가져오는 사람들 기업가입니다. 앙터프리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 앙터프리너, 이 기업가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각국의 경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업가 누가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전에 있었던 사람 누군가요? 아니요, 일론 머스크 전에요. 스티브 잡스죠. 아이폰 나왔을 때 전부 다 열광했지 않습니까? 잡스만큼 전 세계 사람이 이름을 많이 아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제 좀 알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스티브 잡스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세계적인 기업가죠.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가 아는 사람들 많죠. 마크 주커버그 같이 레리 페이지랄지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죠. 다 기업가입니다. 우리나라도 기업가들 많이 있죠. 카카오에도 있고 이런 기업가들인데 결국 이런 기업가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생산해느냐 그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요? 써놨죠. 존 행키라는 사람. 뭐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 예, 플랫폼을 만든 구글 어스 개발자입니다. 지도를 개발해 놓고 나니까요. 구글에서 갖다 썼지요. 구글에 통합됐는데 자기가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고민한 거죠. 그래서 구글 지도에다가 가상으로 심볼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뭔가요? 가상으로 만드는 심볼이 구글 지도에 가상 이거죠. 지도에 전 세계 500만 개 도시에다가 얘 노란 얘를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포켓몬이잖아요. 그래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이름도 니안틱이라고 써놨어요. 니안틱은 샌프란시스코 만 입구에 가라앉아 있는 상선의 이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닥 속에 있어요. 이 세상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많다는 뜻에서 니안틱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 붙이려고 소개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보통 사람들은 제 앞에 뭐라고 붙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노상훈 원장님 할 때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요? CEO 뭐 이렇게 붙이죠. 미국 사람들은 CEO 하면 좀 비하해서는 안 됐지만 집 근처에서 구두를 고치는 사람도 CEO고 그죠? 햄버거를 샌드위치를 파는 사람도 CEO죠. 그 CEO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붙여놨어요. 이렇게. 미국 사람은 CEO 쓰는 거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라는 뜻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처음 만든 사람들, 처음 개발한 사람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파운더라고 합니다. 파운더. 설립자. 세상에 없는 제도나 세상에 없는 기업이나 이걸 처음 만든 사람, 파운더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가는 파운더입니다. 얼마나 많은 파운더를 생산해내냐 하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마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올 거고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업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기존에 했던 방식을 전적으로 개선을 해서 공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파운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이력을 할 때 보면 뭐 했다고 하잖아요. 일종의 파운더 이력이에요. 그중에 이제 큰 것만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수많은 파운더들의 계보예요. 스티브 잡스 계보, 일론 머스크 계보. 지금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죠. 이 사람이 돈을 내면, 이 사람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면 그냥 돈을 갖다 주죠. 서로 투자하겠다는 생각이 많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운영한다는 건 잘 알죠. 스페이스X를 개발했다는 거. 언제 했습니까? 본인이 화성에 갔다 오면서 화성에 갔다 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로켓을 살 비용이 없어요. 러시아에 갔다 오면서 어떻게 하면 로켓을 살 수 있을까 했더니 러시아들도 역시 비싸요. 그래서 아예 개발해버리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를 설계했는데 스페이스X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스페이스 가장 특징은 저기 써져 있죠. 요 클릭하면 나오는데요. 오션 랜딩입니다. 로켓을 쏘면은 떨어져 가지고 폭발하죠. 나머지 하나만 남잖아요. 왜 오션 랜딩을 합니까? 로켓을 다시 회수하려고 오션 랜딩을 하는 거예요. 오션 랜딩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까? 예?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수많은 실패를 거쳐서 성공한 지가 이미 10년도 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로켓을 쏘고 회수해가지고 다시 쏘기 때문에 나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로켓을 쏜다는 이야기. 우주선을. 그래서 지금 나사가 우주선 50% 지금 밑으로 떨어질까 고민하고 있어요. 미국에 쏘는 우주선의 절반 이상을 스페이스X가 쏩니다. 엄청난 일이죠. 누가 감히 나사하고 대결해서 우주선을 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나사는 국가 에이전시인데. 뭐 테슬라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새로운 모델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한국에도 테슬라 저가 모델 나왔다고 해서 저걸 사려고 노력을 하죠. 미국의 백화점 가면 이 테슬라 진짜 원본 정말 고급스러워서 스포츠카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테슬라 전시돼 있죠. 또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테슬라에서 하는 하이퍼루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에다 저거 한다고 신청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모르는데요. 아직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아이디어는 초음속보다는 약간 느리게, 그리고 일반 고속철보다는 엄청나게 빠르게 해서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비행기로 가면 4시간 걸리죠. 3시간 반에 4시간 걸리죠. 그럼 1시간 반에 끊어버리겠다는. LA하고 샌프란시스코를 30분에 끊겠다는. 그 전 세계가 이 사람들 이 아이디어 내니까 전부 투자해가지고 노르웨이 뭐 아랍에미리트 뭐 두바이 다 돈 대고 난립니다. 우리 거기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여기 스페이스X 본사가 LA 북서쪽에 호손시에 있는데 거기서 매년 1월에 전 세계 대학생을 모여서 스페이스X 본사에서 하이프루프 경진대회를 합니다. 누가 더 잘 가나? 누가 더 빨리 가나? 불행히도 아직 우리 한국에서 참가했다는 팀을 아직 못 봤습니다. 우리 권대규 단장님 전북대학교 동아리 하나 만들어서 거기 좀 참가 좀 시켜주세요. 네. 그냥 전북대학교 홍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로봇을 잘 만들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사에서 지금 개발해서 보급하는 개 로봇, 늑대 로봇 같은 그런 거 에다가 학교 로고 세워서 전주 시내 돌아다니게 하면 그냥 금방 소문 날 건데. 예, 하여간 이런 사람이 기업가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기존에 있는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면, 감성에 의지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면, 아까 계열이 다르다겠죠. 일론 머스크는 기존의 기술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을 엮어 나간 사람들. 그 두 개의 그 기업가의 계보가 다릅니다. 어쨌든 두 기업가의 계보가 다 필요한 거지. 그래서 피터 틸이라는 자선사학과는 페이스북을 이렇게 개발한 페이스북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오늘날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럼 피터 틸 같은 사람들은 이런 기업가들을 발굴하는데 자기 돈을 다 쓰고 있어요. 한국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 엄청 많이 번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미국 사람들의 로망. 명함에다 뭘 쓰면 좋아해요? 아까 그게 CEO가 아니라 파운더. 파운더 중에서 좀 더 한 등급 위. 그 누구예요? 파운더 중에서 한 등급 위가 자선사학과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아서 이제 나는 돈을 쓰는 것이 직업이다. 예. 돈은 버는 것은 이제 다 벌었고 쓰는 것이 직업인 사람을 자선사학과라고 하죠. 영어로 필랜드로피스트라고 합니다. 뒤에다 그걸 딱 붙이고 다니는 순간 사회적인 계급이 달라지죠. 밥 한 번 먹는데 얼마 이러죠. 점심 한 끼 먹는데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자선사학과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돼야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 최고의 직업은 자선사학과다. 최고의 직업은. 자, 그렇게까지 자선사학과를 만들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단계를 거쳐가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그리스 신화에 나온 동물들로 기업이 성장해가는 것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니콘 기업으로 IT 업계의 스타트업들을 등급을 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우버잖아요. 우버. 여기 있는 거. 우버고 우리나라는 안 알렸지만 리프트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우버. 학생들 데리고 제가 이렇게 현지에 데리고 캠프를 가면 학생들이 저녁에 몰래 빠져나갔다 옵니다. 빨리 갔다 와요. 어떻게 해요? 우버 때문에 빨리 갔다 오는 거예요. 두세 명이 해서 하면 뭐 굉장히 빠른 값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마켓이나 도시를 갔다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새로운 IT를 이용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나오면서
그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데, 유니콘 기업은 뭐예요? 저 뒤에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기업 가치가 약 1조 원을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을 합니다. 여기 뭐 코스닥은 아니어도 코스피에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올라가죠. 그래서 비상장 스타트업이지만 기업 가치가 10억 불. 기업 가치가 10억 불이란 말은 매출은 형편없어도 된다는 이야기. 네. 뉴질랜드에서 매출 0인데 주식회사에 상장된 회사가 생겼죠. 몇 년 전에. 매출 없어도 상장할 가치는 높습니다. 가치는 뭡니까? 기업 가치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가치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가치가 높은 것들, 아직 특허 같은 경우 거래가 아직 안 되지만 가치 분석을 해서 기술 가치를 평가해서 10억, 20억, 100억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시장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잠재적인. 근데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이렇게 매년 늘어나요. 제가 화면을 보관 안 했는데 저한테 보내준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유니콘 기업이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에 이제 유니콘 기업이 얼마 없다는 거잖아요. 저기 것처럼 지금 현재 8개 정도 만들어졌어요. 작년까지. 근데 별로 없어요, 이게. 한국의 고민입니다. 당연히 전라북도는 하나도 없죠. 유니콘 기업보다 못한 월드 클래스 기업도 전라북도는 몇 개 없는데 거의 없어요. 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구로에 판교에 디지털밸리를 만들고 제2 디지털밸리를 또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유니콘 기업들 때문에 육성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IT와 결합한 융복합 기술을 가진 새로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나와서 시장을 석권하고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고용이 일어나야 되고요. 결국은 세계는 유니콘 기업의 전쟁입니다. 세계는 유니콘 기업의 전쟁이에요. 각국은 시장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 유니콘 기업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이걸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는 뭐 매일 뉴스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그냥 다른 것만 나오죠. 서울시장 누가 될 건가, 부산시장 누가, 이것만 나오는데 사실 국가에서는 그건 한쪽 면이고요. 얼마나 많이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낼 것인지 여기에 국가의 목표가 달렸어요. 특히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수출하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나지 않으면 누가 살려줄 수가 없는 그런 국가란 말이에요. 조금만 무너지면 일본이나 중국이 그냥 낚아챌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한국은. 사람이 중요한데 그나마 인구도 이제 적어서 작년 말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죠. 한국은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줄어들어가는 거죠. 고민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올 봄에 각 대학들이 정원 미달 상태 다 엄청나게 많은 대학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정원 미달 때 어떻게 할 거냐고 KBS도 대담 나오라 해서 안 간다고 했더니 기어이 나오라 해서 내일 아침에 KBS 가서 녹화합니다. 저하고 원광대 총장하고.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이게 원인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대학 총장이 아니잖아요. 경제학자랄지 인구학자, 인류학자, 국가 정치하는 분들이 이 문제를 사전에 풀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결과만 가지고 총장은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전북 지역의 월드클래스 기업 279분의 3. 저희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히든 챔피언을 모델을 본따서 우리나라에서 월드클래스 기업을 선정하기 시작했는데 산자부에서 지금 이제 중소 벤처기업으로 넘어갔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3개밖에 없다 이거지.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 비참하다 할까요? 그런 현실입니다. 요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결국 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자주 하는 게 대전에 있는
출연연구소 전부 지역으로 보내야 된다. 나누어서. 호텔이 잘 된다고 호텔을 다 모아놓으면 되겠습니까? 나눠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야지. 대학도 다 한 군데 모아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덕에 있는 연구소 다 지역으로 대학 옆으로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몇몇 총장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샌디에고 대학 보면 옆에 잘 아는 것처럼 샌디에고는 노벨상 수상자가 제일 많이 샌디에고 대학에 살고 있습니다. 딴 데서 노벨상 받아가지고 살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노벨상 수상자가 제일 많은 건 샌디에고 대학입니다. 샌디에고에 살기 좋으니까 기후도 좋고 살기 좋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죠. 예. 그래서 보스턴,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미국 3대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예. 근데 이 샌디에고 그 바로 옆에 라오야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에서는 전주 익산 정도 되죠. 거기에 국가연구소들이 몇 개 몰려 있어요. 국가연구소 몇 개 몰려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유명한 게 소크 생물학 연구소죠. 저렇게 멋진 사진 나오죠. 그래서 주로 소크 연구소를 이렇게 사람들이 뭘로 가냐면 관광으로 갑니다. 저 관광하면 티켓 가지고 들어가면 멋진 건축물을 보거든요. 저 건축물 높이가 층고가 4.5m 정도 돼가지고 층고가 높으면 뭐예요? 일반적으로 층고가 높으면 창의력이 높아진다고. 층고가 낮으면 뭐예요?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층고가 높은 건물을 건축을 아름다운 건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데 사실은 저기는 뭐예요? 조나단 소크를 통해서 만든 소아마비 전문 연구소죠. 조나단 소크가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을 만들었을 때 자기가 특허권을 안 가졌습니다. 특허를 다 도네이션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일부리 다 맞아요. 감동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돈을 모아줬죠.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소크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소인데 저걸 어디서 운영해요? 샌디에고 대학에서 운영합니다. 대학에서 운영해요. 왜 대학에서 운영합니까? 우리는 국가가 운영해야지 잘 된다고 봐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왜 대학에서 운영하냐면 대학에서 운영해야지 학문 후속대가 연구자가 계속 뒤를 이어서 합니다.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 분야에 흥미가 있는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붙으면 계속 그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벌써 교수가 되고 저 권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예. 우리는 이제 누가 인물인가를 보는 걸 판별하는 건 잘하지만 이 새로운 걸 만들고 집중력으로 날 새서 못해요. 예. 그러려면 뭐예요? 학생이 있어야 돼요. 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연구소를 대학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가면 막스 프랑크, 프라운호퍼가 다 대학 근처에 많이 있어요. 특히 막스 프랑크 연구소는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 옆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가 출근해서 이리 가면 연구소고 어느 날 출근하면 교실이고요. 학생이 출근해서 가면 연구원이 되기도 하고 바로 학생이 되기도 하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버넴 의학연구소가 있는데 기증자가 하도 많아서 앞에 샌포드가 붙고 또 기증사는 또 붙어서 프레비스가 또 붙었어요. 예. 줄기세포, 알츠하이머 이런 거 연구하고 있단 말이죠. 예. 전문으로 저렇게 연구하는 국가 연구기관들이 생기는 스크립스, 여기도 중계연구 하고 싶은 말씀 이야기 많은데 여기서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중계연구소라고 해서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연구소들을 이렇게 집중을 시켜놨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 상당히 많은 국가 연구소들을 물론 국가가 갖고 민간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로. 그래서 국가가 지어주고 대학이 운영한다고 해서 거버먼트 오운드 그다음에 컨트랙터 오퍼레이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지어주고 대학이 운영한다. 그래서 산자부나 농식품부나 많이 해가지고 대학 근처에 많이 주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게 초기만 시설을 인프라 해주고 운영하는 거랄지 장기적으로 하는 건 안 돼줍니다. 그냥 지어놓고 자립화하라고 합니다. 자립이 되겠습니까? 시설만 갖다 놓고 되겠어요? 잘못 그 시설도 다 제대로 못 쓰는 시설이 많죠. 그래서 우리 대학 같으면
고온 플라즈마 연구소, 로스알라모 연구소 잘 지어놓고 제대로 못 가는 거죠. 인수공통연구소도 마찬가지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화제에 올랐는데 어쨌든 거기는 지금 상당히 시설이 좋아서 많은 연구비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겠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지어주고 국가에서 대학의 운영을 맡기지만 운영비를 10년, 20년 계속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한꺼번에 못 한다면 몇 개 뽑아서라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역 균형 발전 안 생깁니다. 기존에 가던 방식으로 계속 가면 지역 균형 발전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다 똑같이 해서 좀 나눠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획기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이상 균형 발전 오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을 한 곳이 독일이죠. 독일은 TU9 9개의 공과대학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했어요. 그 중에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동독과 서독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통합이 됐지만 동독은 서독에 비해서 경제수준이 형편없었죠. 이걸 극복하기 위한 것이 지역 대학을 통한 국가연구소 운영, 지역의 혁신이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요즘 자주 소개되는 것이 드레스덴이죠. 원래 그래서 독일의 경제는 바이에른 뮌헨주를 중심으로 육성이 됐는데 그 중심이 지금 드레스덴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드레스덴이 뮌헨을 제끼고 하이텍 분야 인플로이 수자가 넘버원이에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통일돼 가지고 50년도 안 된 세월 속에 이렇게 될 것이냐. 결국 드레스덴 대학의 육성이고 드레스덴 시의 육성이죠. 그래서 드레스덴 대학에만 국가연구소가 3개 있습니다. 그럼 발전할 수밖에 없죠. 드레스덴 시까지만 한 10개 있습니다. 국가연구소. 그래서 첨단의 하이텍 제품들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다 팔고 있는 거죠. 독일의 새로운 경제 중심이 된 거예요. 드레스덴은 전주처럼 문화도시입니다. 무덤의시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마지막까지 폭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히틀러 무너뜨리려고 한 방에 무너뜨리려고 폭격한 곳이 바로 드레스덴입니다. 지금 가보면 이제 폭격 흔적들을 다 씻어내고 이제 고성들도 전부 다 아름다운 성으로 탈바꿈 시켜놨지만 독일로서는 아픔이 큰 곳이에요. 그것을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부 관리자들이 가서 보고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은 자주 이야기되는 부분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영국의 서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리 대학 바로 옆에 서리 리서치 파크가 있어요. 서리 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운영해요? 대학이 운영해요. 우리 같으면 TP를 대학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중소벤처기업에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TP 말고 산자부에서는 TP는 성공한 그때까지 어떤 역할이 있었다면 혁신하기 위해서는 대학 안에 테크노파크를 만들어줘야 된다. 대학 안에 리서치 파크를 만들어줘야 한다. 서리 리서치 파크는 바로 붙어 있어요. 서리 대학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 리서치 파크의 원장이 바로 대학 교수예요. 이 대학, 서리 대학. 붙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아침에 자기 교실로 수업 있을 때는 교실로 가고 연구할 때는 리서치 파크로 갑니다. 대학원생이 연구활동할 때 리서치 파크로 가요. 수업 들을 때는 학교로 가고요. 교수님도 이쪽에 출근해요. 또 기업인이 여기 같이 살아요. 그래서 교수, 학생, 기업인이 같이 먹고 자고 거기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은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 서리 리서치 파크에서 서리 대학에서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지를 감별하는 병아리 감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CEO 월급을 주고 데려갑니다. 어떤 데서는 CEO보다 더 주고 데려갑니다. CEO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는데 안 가겠어요? 벤처라도 가지요. 그래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핵심 기술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기업을 만들고요. 어떤 기업은 제가 재작년에 갔더니 어떤 기업은 인큐베이션 된 뒤에 성공을 해서 나갔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본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연구소가 또 들어왔어요. 왜? 학생 스카우트를 내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면접에서는 몰라요. 어떻게 면접에서 알겠어요? 면접 보면 권대규 교수님 인물 훤하죠. 말씀 잘하죠. 그냥 뽑으면 될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같이 일을 해봐야 돼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면 나옵니다. 그냥 거기가 밑바닥까지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지 혁신이 됩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야 연구소 기업이 나옵니다. 그게 연구소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데 집중이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대학교 안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집중 구조를 만들려고 제가 총장 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잘못 집중을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세탁물처럼 꼬여버린다 이거죠. 잘 컨트롤하면서 집중을 시켜야지 잘못하면 꼬인다는 거예요. 트리플 헬릭스 모델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만든 모델인데 제가 거기다 I를 붙여가지고 중요한 것은 인티그레이션 혹은 인텐시티다. 집중이 없으면 아무리 트리플 헬릭스가 있어도 안 된다. 한국이 산학협력할지 몰라서 안 됩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래도 대학도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이 거점 대학이라고 하니까 지역을 먹여 살려야죠. 아까 여기서 유니콘 기업을 누가 만들어내냐. 전북대학교가 반성할 때면 바로 거기죠. 유니콘 기업을 전북대학교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과별로 이렇게 따로 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융합하지만 의대 교수님, 약대 교수님, 공대 교수님이 같이 모여있는 이 혁신 셀들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기업체하고 같이 수업 들을 때만 가고 연구실에서는 그렇게 같이 모여서 연구하는 이 그룹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학장님들이 와서 몇 개 실험실 터서 같이 올 테니까 여기 해주세요 하면 제가 다 어떤 돈을 들여서 다 터서 공동 실험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자연대 학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다 터서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순수히 들어줄지 몰랐대, 총장이. 총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필요가 없으면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자기 장비 다 내놓고 터서 한 공간으로 같이 쓰겠다면 저는 딱 해줍니다. 제가 그런 것은 빚을 얻어서 해주겠다고 다 합니다. 그래야지 융합이 일어나죠. 융합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혼자 열심히 잘해보겠다 하면 그럼 당신이 돈 따와서 하시라고 합니다. 말리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 그 공대, 의대, 농생대 이 주변에 이런 그 플랫폼, 산학융합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학융합 플라자랄지 지금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파크 이걸 해서 그런 혁신셀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혁신셀 속에 크게 보면 교수들이 실험실 창업에서 들어온 기업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상당히 중견기업에서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업들을 들여오려고 합니다. 학생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기업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교수하고 기업의 연구인이 밤새도록 자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그 옆에다가 여기 나오는데 보는데 이 옆에다가 제가 BTL이라고 써있는 게 기숙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생활관. 그래서 여기는 4인실, 6인실 없고요. 1인실, 2인실, 가족실만 있습니다. 먹고 자고 해라 이거죠. 연구소에서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자라 이거죠. 자고 또 이리 가라. 두 개를 해놓은 거는요. 하나는 탄소, 나노, 수소 이쪽 쪽으로 하고요. 하나는 바이오 쪽으로 하려고 둘로 해놨습니다. 제가 농생대 저 교수님들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점심에도 우리 산학협력처장은 농생대 학장하고 점심 먹으면서 설득으로 가서 농생대 땅 좀 해서 저기 혁신파크 짓자고요. 내 땅인데 못 들어온다 이거지. 나무 심어놓고 풀 심어놨거든요. 못 들어온다 이거지.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든지 하려고
설득해서 지금 거의 9분응선 넘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것 때문에 두 번은 세 번을 농수행대 찾아갔고요. 학자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붓으로 닦고 있습니다. 농수행 땅 내놓으라. 더 좋은 거 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기왕이 할 때 이쪽에다 농생대 땅 부지에다 하니까 거기다 바이오 쪽으로 하겠다. 농생대 교수들이 들어와서 하시라.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도 안 믿어요. 이 나무가 얼마짜리인데 대체 부지를 만들어 주시오. 이 사육장에 들어가는 초지가 얼마인데 목초지를 만들어 주시오. 목초지를 사는 게 아니라 목초를 1년에 1,000만 원이면 되니까 다 사드리겠다고. 어쨌든 지금 그 전북대학도 이렇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한편은 교과과정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혁신셀을 만들기 위한 공간 그리고 구조 리엔지니어링 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한옥을 파야지 제자와 명제를 온다고 했는데 우리 캠틱 종합기술원 허은영 박사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제 제자인데 이 한 일만 10년, 20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우리 권 교수님도 있고 저도 있지만 교수들이 한 일만 우리 구조가 계속 10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안 줘요.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서 해야 돈을 줘요. 그 우리나라가 그래서 혁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선진국은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을 장려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제 스승을 이야기합니다. 제 스승은 10년 동안 한 가지만 가르치고 책 한 권, 창업기업 하나. 또 10년을 가르쳐서 책 한 권, 창업기업 하나. 또 10년을 가르쳐서 책 하나, 창업기업 하나 해서 30년 하고 정년퇴직하셨어요. 그 세 개의 창업기업을 지금 해서 제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공대 교수를 바뀌어야 돼요. 공대는 우리 대학 교수를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경영학과 교수님도 바뀌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10년을 해서 세계적인 명제를 하나 쓰고 그걸 기반으로 하는 기술 창업을 하게 하고 그걸 제자들이 가서 운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혁신을 해야지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이거는 굉장히 제가 가진 특허거든요. 노하우인데 동남아시아에 있는 대학들하고 교류한다 그러면 사람들하고 웃습니다. 야, 좋은 대학 영국도 많고 미국도 많은데 무슨 동남아시아 대학하고 교류하냐. 근데 한 가지는 동남아시아가 물가가 싸고 또 이 학교들이 영어를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영국 식민지여가지고. 왜 교환학생 할 때 꼭 미국으로 가야 됩니까? 비싼데. 저는 이 학생들하고 한 7, 8년 동안을 캠프를 하면서요. 이 14개 대학 학생들을 끌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가서 캠프를 일주일씩 매년 하고 왔습니다. 또 그 학생들 데려다가 한국에서 캠프를 일주일씩 하고요. 그래서 8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게 하고 발표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선발해가지고 한국 내셔널 페스티벌에 나가서 당연히 처음에는 버벅거렸지만 나중에는 우리 팀들이 다 최우수상, 우수상 다 받았어요. 왜냐? 국제 학생들이 2명, 3명 같은 팀으로 해서 머리를 맞대는데 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이 팀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5대1, 10대1 합니다. 이 학생 설계팀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이 들어오는 거죠. 그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 붙여놓으니까 같은 조니까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플랫폼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모델인데요. 제가 총장 안 했으면 계속 이거 발전시키고 있을 건데 하여튼 다른 교수님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생각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것이 AEA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시아 대학 교육연합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6개월 내에 1년씩 해외 대학 거기 해당 지역 가서 공부하고 그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가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보통 교환학생은 1명 내지 2명 갑니다. 각 대학이 그래요. 그 TO를 장학금을 그렇게 안 주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 대학에 50명, 100명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대학에서 우리 대학으로 50명, 100명을 보내라. 우리 기숙사 5,000명 수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생 500명 보낼 테니까 500명 하자.
말레이시아 갔다가 대사관에 들렸더니 말레이시아 대학과 협력하는 대학들이 한국에 뭐 스카이 대학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대요. 근데 실제 교류한 대학은 전북대밖에 없대요. 실제 교류한 그래서 대사가 사준 저녁을 얻어먹고 왔는데 말레이시아 대학에 다 우습죠. 우리 대학이 지금 QS로 따지면 아시아에서 100위권 박입니다. 200위권 막 가까워요. 저기 대학들은 아시아에서 50위권, 30위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영국, 미국, 호주, 뭐 독일을 가야지 세계적인 대학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속도죠. 변화해야 되는데 여기 김난도 교수가 매년 트렌드 코리아 쓰죠. 여기서 쓰는 피보팅이라는 건 속도예요. 김난도 교수. 좀 순발력 있게 피보팅하라. 빨리빨리 해야지.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변화를 시도를 해야 돼요. 뭐 본부에서 이렇게 효과 과정 바꾸라 했으면 마지못해서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과에서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확 바꾸 뜯어 고칠까 고민을 해야지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피보팅 전략을 이렇게 했는데요. 꼭 대학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적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피보팅 전략을 제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이나 운영 노하우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개척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 특히 ODA 사업을 많이 하는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쪽에 ODA 사업, 네팔 쪽 ODA 사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쪽 트리부분 대학에 가서 우리 국제학부에서 ODA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방식이죠. 미얀마의 다곤대학은 환생대에서 식물학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온실 만들어주고 거기서 컴퓨터 우리 학교에서 쓰던 컴퓨터 약간 수리해서 노후가 됐지만 쓸 수 있는 컴퓨터 수리해서 갖다 놓고 강의실도 만들고 실험실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을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하는 방식 이게 있을 수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학과의 교육 연합체제, 교육을 서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스튜던트 모빌리티를 높이는 거 이것도 중요한 핵심 역량의 피보팅입니다. 그래서 AUA는 2019년부터 제가 총장이 된 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약 1,500에서 1,800명도 외국인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코로나 때 보니까 우리 대학에 외국인 학생이 더 늘었어요. 한국이 방역이 잘 된다고 보니까 외국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학생이 준 게 아니라 외국인 학생이 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근데 이제 보통은 대학원생들이 그 중에 1,700명 되면 대학원생이 약 7,800명 되고요. 학부생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아예 6개월 내 1년은 현지 가서 교육받고 오라는 거죠. 특히 저학년 때, 2학년 때. 그래서 1학년 때 선발하는데요. 처음 2019년에 선발하니까 학생들이 몇 명 안 왔어요. 잘 몰라요. 안 와. 근데 소문이 나서 그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고 오니까 소문이 나고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지원자가 500명이 넘었어요. 거기서 100명을 가려 뽑았습니다. 올해도 가려서 뽑았습니다. 특히 학부형들이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 돈 들이고 거기 가서 1년 공부할 수 있냐. 여기 영어 하는 게요. 필리핀 가서 어학연수 3개월 저기 여름방학 때에서 한 달 하고 와서 영어가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저도 조금 영어 한다고 하는 게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저는 실험실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밤에는 라이팅 클래스를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우리 지도교수 만나서 공부하죠. 밤에는 라이팅 클래스하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까 이메일을 쓰는데 안 고쳐줘도 되겠더라고요. 이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학생들을 보내서 6개월, 1년 시험도 보고 숙제도 하고 리포트 쓰고 해야지 이게 되죠.
그냥 좋은 거 따라 몇 번 이게 생활영어 하면 절대 영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 자랑이지만 지금도 저는 영어 공부 틈만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저보다 영어는 말은 훨씬 잘해요. 토익도 150점 가까이 되는데 중요 문장 쓸 때는 저한테 카톡으로 따로 보냅니다. 아빠 이것 좀 고쳐달라고. 제가 더 훨씬 많이 써봤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많이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많이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고 하면 그래야 영어가 되는 거예요. 영어가 되고 나머지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미국, 영국 어디든지 무슨 프로그램에 갈 수 있어요. 아까 그런 설계 프로젝트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굉장히 프로그램 많아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기초 어학을 바로 해버리자 이거죠.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자연대 학장님이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저거 반대편에 있었는데 학장 되고 난 뒤에 우리 자연대 학생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좋다. 자연대 학생들이 취업도 안 되니까 영어라도 잘해라. 그래서 몇 명이나 보내고 싶으냐 했더니 100명, 200명 보내고 싶대요. 그렇게 합시다. 학장님 원하면 저도 도와주겠습니다. 학장님 깜짝 놀랐어요. 총장이 그걸 다 예스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한번 건네보려고 했는데 진짜 하자고 하고 계획을 잡자고 그러니까 겁났어요. 김금희 학장이 저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더 먼저 적극적으로 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진짜 자연대 학생들 취업이 안 되잖아요. 안 될수록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요. 자연대 학생이 100명, 200명이 아니라 자연대 학생들, 입학생, 신입생 전원 다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눈을 뜨고 우리 학생 보낸 학생들은요. 말레이에서 한 달, 2달 공부하면 가서 공부하면서 이 눈이 튀고 귀가 터지면서 학생들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 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교육기관이 있구나. 첫 번째 놀래고 굉장히 딱 넓구나 놀래고 또 하나는 교수들이 수업하는데 저렇게 진지하게 열심히 잘한다 다 놀랜대. 주말에 말레이시아 가서 쿠알라룸푸르나 이런 가서 놀 수 있는데 안 놀고 다 숙제하고 있대요. 결국 그래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산학융합프로젝트 만들어서 9 to 6 하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대전의 연구소 아까 제가 보내라고 폭파해서 보내라는 이유가 9 to 6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성공합니까? 절대 성공 못 합니다. 9 to 11, 9 to 12, 9 to next day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혁신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구조를 대학에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회사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또 기관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가 고민해야 돼요. 하드웨어 피보팅에서 그 산업단지 캠퍼스 산자부에서 했는데 이건 제가 자주 실패한 산업단지 캠퍼스 모델로 듭니다. 개념이 처음에 잘못된 게 아니라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운영을 잘못해서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 한국의 정읍의 산학연, 정읍의 첨단과학 캠퍼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약대 학장님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최근에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약대 학장님, 약대할 때 저는 총장 되기 전에 전임 총장님 두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서 꽁을 막 몰고 와서 거의 골문 근처까지 갖다 놨어요. 저보다 이제 마지막에 꽁을 차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저는 못 넣으면 바로 퇴장입니다. 그런 순간에 마지막에 그 골문을 넣기 위해서 약대 학장하고 밤새워서 토론하고 계획서 뜯어 고치고 사업계획서 전략을 세워야지 이게 막 나열해서는 안 된다. 이 약대를 기존의 약대하고 어떻게 차별화시킬 거냐 해서 두 가지 이론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대학병원에서 임상약사를 키우겠다. 의사를 도와주는 임상약사를 만들겠다. 또 하나는 정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약사를 만들겠다. 제가 정업을 갔어요. 그래서 다 연구소를 방문하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산업약사를 어떻게 만들겠다. 그 플랜을 만들어서 제가 PT를 했습니다. 발표할 때. 최종 발표할 때. 분명하죠. 약대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고 교과관 운영을 다 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기 때문에 약대 학장님이 지금 교수 띄워라 달라고 하면 정읍에 뽑아라. 그럼 내가 주겠다거든. 정읍이 아니라 여기 전주에 달라고. 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읍의 캠퍼스가 좋아지면 가겠다. 아니 올 시대 안 가요. 누가 가겠습니까? 처음부터 그걸 뽑아주고 거기서 해야죠.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정읍에다 하는 것은 정읍이 생명공학 연구원이 있고요. 안정성 연구소도 있잖아요. 이 굉장히 제약 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원자력 연구소에 원자력 연구소, 방사선 연구소가 있잖아요. 원자력 연구소에 분원인. 그게 원자력 연구소 본원보다 거의 맞먹을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건물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정읍 캠퍼스에다가 이 제약이랄지 바이오 융합 이런 걸 시키고 또 의대도 약대도 대학원생들을 키워나가면 제약산업 해낼 수 있습니다. 정읍시에다 우리가 제약공장 실험실 할 수 있는 제약공장 만들려고 하는데 정읍시가 이거 만들어줘도 되나 안 되나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럼 뭐예요? 교수들이 가서 우리가 학생도 키우고 이 제약공장 운영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읍에서도 땅을 사주는 거죠. 우리 정읍 캠퍼스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왔습니까? 서초년 때 얻어왔는데 서가석촌에 얻어왔는데 정읍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 돈으로 땅을 다시 산 거예요. 직접 땅을 줄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 캠퍼스가 만들어졌어요. 부지가 좀 아직은 넓은데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럼 정읍시에서 협력을 구해야 돼요. 그럼 정읍시는 왜 돈을 주겠습니까? 대학을 중심으로 여기가 혁신 클러스터가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일을 해야죠. 그 일을. 저는 앞으로 전라북도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정읍이 방사선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의 핵심 코어 기지로 바꿔야지 전라북 잘 된다고 봅니다. 그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수, 학생, 기업인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10년, 20년 그 길을 가게 해줘요. 교수가 없으면 교수를 뽑아주고 연구비 왔으면 연구비를 따다 주고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면 지자체에서는 아파트를 사주든가 인건비를 올려주든가 뭔가 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써리대학에 리서치파크에서 일하다가 학생을 사장보다 더 많이 월급 주고 데려간다고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지역혁신 안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학교 지역에 아까 이런 것들 고민하고 지금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로운 소비자 대상을 중심으로 또 확장하는 방식인데 제 지면에 자주 보셨겠지만 저희가 정읍에도 있고 아니요 장수에도 있고 고창, 순창, 남원에 계약학과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대학교 지금 못 들어와서 걱정 없어요. 몇 년 뒤에 직장 다니다가 전북대학에 들어오면 다 전북대 학위증 받을 수 있어요. 남원에 목공예학과, 화장품 뷰티학과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목공에 관련된 그 전문학교 나왔다가 거기서 일하다가 대학 들어오면 4년 대학 우리 전북대 학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부안에도 만들었어요. 부안에서 일하다가 부안 테마파크한테 일하다가 혹은 근처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전북대에 들어와서 학위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학사 마치면 또 석사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계약형으로 이렇게 많이 이동식 캠퍼스도 하고 있는데 이미 일본의 와세다 대학처럼 많은 대학들이 평생교육으로 대학을 바꿔가고 있어요. 이 일에 우리 대학도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 거점 대학은 다양한 지자체와 협력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 공유 모델인데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가끔 언론에 나오면서 거점 대학들 학사교류 프로그램 나올 거예요. 올해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서울대 포함해서 10개 대학이 지금 100명 이내로 시작했어요. 2학기 때는 200명 이상으로 늘리는 거예요. 목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로나로 복잡한데 대구에 있는 학생이 전북대 다닌다고 전주 오지 말라 이거지요. 대구에서 바로 경북대 다니라 이거예요. 그 학점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전주에 있는 서울대 학생이 서울대 가지 말고 전주에서 그냥 전북대학에서 강의 듣고 서울대 학점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는 학점 교류하는 거예요. 서울대 학생이 전북대에서 몇 과목 듣고 서울대 몇 과목 듣고 경북대 몇 과목 듣고 학점을 올해 15학기, 이번 학기 15학점 받았으면 그걸 인정해 주라 이거예요. 학생이 캠퍼스 개념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9개 대학을 교류하는 것을 작년 10월에 10개 대학 서울대 포함해서 10개 대학 교류하는 것을 작년 10월에 MOU를 했고 올해 3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이미 나뉘어서 가고 있어요.
서울대는 왜 들어왔냐면 연합대학은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학생 교류, 학점 교류는 들어옵니다. 플러스해서 교수 교류까지 2학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학생만 교류하면 안 되잖아요. 교환 교수 가듯이 교수도 돌리자는 거죠. 적절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럼 사람 교수들이 전부 제주도에 가겠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다 그러진 않아요. 어떤 교수님 연구를 위해서 저 경상대에 가는 교수도 있고 경북대에 가는 교수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교수들이 가면서 뭐가 돼요? 그룹이 생겨요. 연구 그룹이. 내가 해외 가는 안식년 말고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당신 연구를 위해서 할 때 수업 안 해도 좋으니까 저쪽 지에 가서 한 학기 혹은 1년 동안 공동 연구 하라. 얼마나 좋아요. 수업 안 하고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오는데. 가지요. 안식년은 따로 가라. 되지요. 그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대학 교수들을 서울대 포함해서 10개 대학 교수를 돌리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수업을 하나의 과목을 여러 교수들이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죠? 선종학 교수님이 하신다 했나요? 기술경영 개론 가르치신다 했던가요? 기술경영 개론을 사실은 선 교수님이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 없어요. 그 속에서 잘하는 분야만 강의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충남대 교수님, 나머지는 경북대 교수님이 같이 팀으로 해서 팀 티칭하면서 그 과목을 가르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얼마나 가능하잖아요. 그 학생이 학점 받아가는 거예요. 평가는 자기 대학에서 하고.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하고 있어요. 몇 개 안 되지만. 교수님들이 몰라서 잘 안 하는데 하면 교수님들이 굉장히 편해요. 왜냐? 3명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달만 강의하면 돼요. 나머지 2달은 각각 다른 교수님이 한 달씩만 하면 돼요. 학점은 다 3학점 받아가고요. 교수님들이 몰라요.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니까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김경화 교수님이 행정학 개론을 강의한다. 한 달만 가르치시고 나머지는 충남대 교수님,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경북대 교수님이 강의하면 한 학기가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화가 이제 옵니다. 변화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북대 학생인가 부산대 학생인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 애매하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공동학위가 나온다는 얘기. 공동학위. 그래서 이번에 발의해 놓은 게 김윤덕 의원, 우리 저 전라북도의 김윤덕 의원, 경상북도의 김희기 의원 가서 국토부에서 지금 공동 발의해 놓은 게 30+20 지역인재 할당제입니다. 30%는 이 지역에서 하고 20% 플러스 20%는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틀어서 또 지역에 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북 지역 학생들은 이 지역 공공기관에 30%까지 들어가고 플러스 20%는 전북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을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전북 지역 학생들이 저 전남에 있는 한전에도 갈 수 있고요. 대구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북 지역 전북대 학생이 이렇게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북대하고 공동해서 공동학위를 받았다. 경북대에 있는 공공기관에도 대구에 있는 공공기관에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교류를 하면 이익이 굉장히 많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류를 우리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유럽은 매년 20만 명 이상의 교류를 합니다. EU에서 돈을 대가지고요. 매년 20만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어요. 엄청나죠? 왜냐? 유럽을 하나의 사회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을 돌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 분야에 다 익숙해서 어떤 일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한중일 프로그램도 있는데 지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관계 때문에. 저는 이걸 통틀어서 우리들이 뭐라면 스튜던트 모빌리티 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카라는 단어도 없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운전하는 카가 아니라 모든 걸 이동수단으로 보는 모빌리티 개념으로 바뀐다고. 스튜던트도 이렇게 학생들도 이렇게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돌려야 되고 이 대학 한 나라 내에서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느 대학이 어디가 앞서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지금 했던 게 키스트하고 학연교수제를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실 건데 우리 여기 키스트 있죠. 전북분에 있는데 학연교수제를 해가지고 교수님 5분, 거기 연구원 5분을 그 연구원 5분 우리 대학에 겸임교수를 하고 우리 교수는 그 키스트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년 5천만 원씩 연구비가 키스트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거기서 연구비를 매년 받습니다. 인건비를.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키스트가 우리나라에 제일 비싼 기계들이 있거든요. 장비들이. 거기 장비의 실험에서 나온 것들이 임팩트 팩터가 높은 탑 저널에 실리는 거예요. 세계적인 학술지. 그래서 고대 경희대는 이미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대 경희대가 굉장히 좋은 국제학술지 논문을 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키스트하고 공동 학연사인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립대는 지금까지 못했냐?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는 키스트 가면서 키스트 연구원들 다 고대 교수로 발령을 냈어요. 사립이니 가능해요. 경희대도 다 키스트 연구원들을 경희대 교수로 다 발령을 냈어요. 전북대는 그걸 못해요. 국립이라서. 공무원 사회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임 교수밖에 안 내요. 그 대신 우리는 뭘 해주냐면 오면은 우리 교수한테 주는 인센티브의 절반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학연 교수는 주로 탄소, 수소 이 관련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농진청과에서 농생명, 축산 쪽을 하려합니다. 또 정읍에 있는 생명공학에서 바이오 쪽을 하려고요. 그래서 학연 교수들을 확대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변화가 큰 부분입니다. 연합 네트워크 같은 거 아까 좀 학사 교류에서 좀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전북대학교가 피보팅 이런 전략들을 써서 가고 싶은 곳은 국가 거점 대학이다. 그러니까 지역 거점 대학을 넘어서 국가 거점 대학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국가 거점 대학 PT를 처음 만들어 가지고 일부 교수들한테 발표를 하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교육부 승인을 받은 거네. 아, 승인을 뭘 필요해? 우리가 하겠다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참 이상해요. 제가 전공 설계 학부 프로그램 만들겠다니까 그 교육부 승인 받았냐고 교수님들이 막 물어봐요. 그 총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 계속 교육부에다 물어봐요. 한편으로는 교육부에다 물어보는 것을 싫어하면서 한편으로는 교수님들이 그러고 있어요. 국가 거점대학 우리가 하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교육부에서도 그냥 불러줍니다. 이제 작년에부터 저희가 주장해서 10개 서울대 포함한 10개를 국가 거점대로 키워야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국가 거점 대학으로 부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로컬 플랫폼이었다면 앞으로 글로컬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글로컬 플랫폼을 만들어야겠고 그 다음에 일반 교육 중심에서 연구 중심으로 가야겠다. 세계적인 대학들은 다 연구 중심입니다. 왜? 연구를 통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로 해서 지역 혁신을 했기 때문에 다 연구 중심 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하버드, MIT, 스탠포드 헤네시 총장이 유명한 게 뭡니까? 논문을 쓰는 대학 교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는 대학 교수를 만들어가지고 스탠포드가 하버드, MIT를 눌러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앞으로 창업을 해서 제대로 싹수가 보인다면 1년, 2년 그냥 아예 수업을 면제해줘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당신은 그거 성공하는데 기여하고 오라. 그 지역혁신뿐만 아니라 국가혁신을 동시에 도모해야 된다. 아울러서 국가거점대학은 전북에 있으면 전북대학교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대학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대학도 협력해야 되고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야 한다. 교수님 중에는 우리 지역에서 안 하는 것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같이 그쪽 연계해야죠. 네. 또 농업은 우리만 합니까? 옆에 전라남도 농업하고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야지. 국가가 잘 되는 길이죠. 시야를 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거점대로 전환을 하기 위한 피보팅 전략들을 계속 만들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하다가 나가면 또 그 다음 총장이 이어서 하겠죠. 근데 저도 지내놓고 보는데 역대 총장님들을 가끔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임 총장님들이 하면 다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임 총장들이 했을 때 좋은 것들은 다 유지하고 발전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학생들 취업 역량 강화 프로젝트인 큰사람 프로젝트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그대로 큰사람 프로젝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좋은 건 개선 발전시켜야죠. 제대로 된 걸 해야죠. 그 대신. 그래서 국가 거점 대학으로 피보팅 전략을 세우고 우리 미션을 지역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컬 대학으로 삼아놓고 우리의 중장기 비전을 공간부 혁신을 통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교육, 연구, 봉사 모든 면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전북대학교의 피보팅 전략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자회견 했으면서 좀 소개했던 건데요. 제가 교수들도 스타 교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막 신임으로 들어왔을 때 교수,
그 다음에 막 성장할 때의 교수 중에서 우수한 교수, 그 다음에 또 60대 이하의 스타 교수,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석좌 교수, 이 그룹을 만들어서 교수를 전 세계 주기별로 스타 교수를 육성해 가야겠다 는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 시간도 다 됐고요. 제가 인텔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없이 다녔었습니다. 인텔에 가면 박물관에 저렇게 써 있죠. Do not be encumbered by history. 역사에 매몰되지 말라. 무슨 말인가? 내가 과거에 뭐 했는가 신경 쓰지 말라. Go to something wonderful 해서 떨쳐나라야. 그 지금까지 하자는 뭔가 새로운 기이한 걸 한번 추구해보라. 인텔을 만들었던 고드 무어와 같이 인텔을 만들었던 로버트 노이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 너무 따지지 말라 이거. 새로운 미래를 보면서 나부터 변화하자는 거죠. 예. 전북대학교에서 국가거점대로 바꾸려면 국가거점대에 맞게 우리 플랫폼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거에 좋은 것은 따다 보실 때 새롭게 틀을 짜야 됩니다. 아마 그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성원을 받으시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사과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강의했는데 오늘 한 강의 중에 궁금했던 것 같이 질문을 하실 거 있으면 한두 개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주무신 분 계시죠? 성공하신 거예요. 네. 예. 예.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는 혁신 마인드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다 오셨을 건데 세상에 일은 사람이 이뤄내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그 혁신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혁신을 이끄는 관리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CEO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혁신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례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파운더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 고민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서 내가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 대한 혁신을 이루면서 이 수업 과정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그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 외에도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아마 계속 초대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는 나름대로 그 성공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고 그것들을 잘 캐치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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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